에크모 생리학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다 보면 에크모 관련돼서 이 생리학 관련돼서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도 에크모를 운영하고 있는 환자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이 어떤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뭐 나중에도 뭐 매니지먼트, 뭐 에크모 관련돼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을 알지를 못한다면 이건 에크모뿐만이 아니라 그 체해순환 과정에서도 거의 대부분 뭐 환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운영을 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론이라는 게 저도 다 모릅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름대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거고, 저도 계속 펌프를 운영을 하면서도 이건 내가 몰랐던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찾아보게 되고 계속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 과정인데, 이런 에크모 운영 과정에서도 에크모를 뭐 셋업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얼마나 빨리 셋업을 해서 빨리 그 에크모를 운영을 환자한테 적용을 시키느냐가 이 환자의 그 생명 그 시간 타임에 따라서 그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알지만, 그래도 그 나중에서 이제 그 환자를 정말 더 좋게 만드는 거는 이 어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바탕으로 환자를 점점 파악을 하고 그 환자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순환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에크모만 가서 뭐 셋업을 해놓고 거기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환자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라도 에크모를 하면서도 뭐 펌프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에크모 생리학이라고 나와 있지만 에크모 생리학 이 과정에서도 그 체해순환 과정과 연관된 게 상당히 거의 대부분 다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이론들을 통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사율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산소 소모량에 대한 기초에 의해서 추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혈액 내 산소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혈장 내에 녹아서 가는 게 5% 정도 되고, 이 적혈군의 헤모글로빈에 결합돼서 가는 게 9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그 산소는 이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는 이 그 산소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전달이 되고, 근데 이 5%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조직에서 이제 조직에서 이제 호흡에 의해서 CO2가 쌓이게 되고 이제 O2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 제일 먼저 혈장에 녹아 있는 산소가 조직으로 침투를 해서 그 조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밀어내고, 이산화탄소가 다시 적혈군으로 들어가고, 이 적혈군에 이제 CO2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 CO2 내에서 또 O2를 밀어서 조직으로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PO2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또 개념이다. 5%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거 두 개 합의라는 거, 파샬 프레셔로 얘기를 하는 거는 밀리미터 머큐리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 분화 PO2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는 이제 산소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산소 함유량은 임상정에서는 드물게 측정이 되고, 대부분은 이제 헤모글로빈 세츄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혈액의 산소화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이 비너스 블러드와 아티리얼 블러드에서 이제 산소 함유량, 이제 포화도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는 거와 빈혈 상태의 헤모글로빈에서의 이 옥시젠 컨텐츠는 20cc입니다. 여기 이게 보면 20cc고, 이 7.5에서는 대략 10cc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너스와 아트리알의 이제 그 PO2를 보면 그 차이가 많죠. 여기서도 그 산소 함유량이 거의 그 헤모글로빈에서는 그 차이가 보통 5대1 정도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빈혈 상태 혈액에서는 이 PO2 및 세츄레이션은 이제 균등하게 조절이 되지만, 이 과정이 어느 단계 2대1이 만약에 5대1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데 이게 떨어져서 2대1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익스트라 코퍼 이제 그 체외순환 그 에크모를 이용하는 그런 체외순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옥시젠의 그 컨텐트를 얼만큼 유지를 해줄 거냐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CPB라던가 이제 에크모의 상태를 꼭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되고, 이 CPB라던가 에크모에서 이제 펌프 플로우와 헤모글로빈의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고 그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CPB와 에크모는 이 체온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의 그 수치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정상 폐에서의 이제 산소 흡수는 그럼 얼만큼의 산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이제 어떤 이런 병태 생리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인공 폐가 어떻게 생리적 기능을 대체하는 하는지도 이제 어떤 이해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폐에서의 흡기 상태, 이게 공기 중에 이제 산소 분압은 대략 150mm 머큐리 정도가 됩니다. 비너스 블러드의 산소 분압은 40mm 머큐리가 되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같은 가스끼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뭐 산소면 산소끼리, 뭐 CO2면 CO2끼리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막이 없다면 이제 서로 막 다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전체 분압을 나타내겠지만, 만약에 어떤 막이 존재한다면 이 서로의 그 같은 가스의 분압끼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스가 더 이동을 해서 균형이 맞을 때까지 이 산소면 산소가 이동을 하게 되고, CO2는 CO2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정맥혈의 비너스 블러드가 40이고 이 그 폐에서 흡비 상태 150인데, 이 차이보다 그 CO2는 대기 중에 0.3% 정도가 있어요. 0.3 정도가 있고, 그 이 비너스 블러드의 CO2는 이거보다 훨씬, 이 두 개의 차이보다 훨씬 이 그라디언트가 높기 때문에 CO2가 훨씬 더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맥혈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동맥혈은 거의 일정하게 그 PO2가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은 이 폐에서의 이제 호흡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정맥혈 이 SbO2가 많이 떨어져 있다, 감소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많아진 거고, 떨어져 있다면 이 화학 중추에서 이 호흡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제 하나 또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늘려버립니다. 조직에 산소를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0.2초 내에 이제 100%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히모다이나믹은 이제 그 순환계에서 이제 산소 공급의 유지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카디악 아웃풋이 이제 조절이 되는데, 이쪽 좌변과 우변을 봤을 때 이 좌변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 이 두 개의 이제 이 변수가 뭐 떨어지고 뭐 어떤 거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거를 조절을 해서 얘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수축을 조절을 하고, 하트 레이트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동맥 순환에서의 혈류의 저항과 이제 볼륨의 균형으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이 스트로크 볼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심장 안으로 볼륨이 얼만큼 들어와 있느냐, 그걸 얼만큼 짜내느냐. 이 스탈링의 법칙에 의해서 이 심실은 이 들어온 양만큼을 짜내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을. 그래서 더 수축력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수축과 이제 하트레이트도 마찬가지고, 하트레이트가 증가한다는 거는 일의 박출량에 하트레이트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하트레이트가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맥 순환에서 이제 혈류의 저항, SBR에 따라서도 조직의 그 공급이 얼만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항이 그 프리로드와 뭐 보통 보시면 이제 애프터로드가 있는데, 그 이제 전부하와 후부하로 나누게 되는데, 이 저항의 SBR은 이제 후부하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부하가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결국에는 도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직에 후부하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격렬한 운동을 한다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이 SBR을 떨어뜨립니다. 그 조직에 산소 혈액을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서 이 조직의 혈관 저항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SBR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 저항 자체를 떨어뜨려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인자들은
이제 그 블러드 볼륨, 거기 프리로드죠. 거기 이제 볼륨이 얼마큼 이제 아래로 들어오는 건가, 심장으로. 베스큘라의 이제 톤에 의해서도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러드 비스코시티, 이제 헤마토크리트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이제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를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조직에 이제 산소, 혈류를 도달을 시켜서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에프네프린의 증가로 인한 혈관 저항을 결국은 이제 SBR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이 에피네프린 이제 분비가 증가되면서. 저산소증 상태, 이제 하이폭시아에서도 이 케모셉타에서 이제 하트 레이트가 이제 증가로 인한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어서 이 조직에 산소를 최대한 공급을 하려고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빈혈 상태에서도 이 헤모글로빈 자체가 정상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산소 함유량 자체가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지만 이 헤모글로빈이 15인 것과 7.5인 거와는 이 산소 함유량 자체가 20cc지만 10cc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데시리터당 이제 20cc가 되고 이제 10cc가 되는데, 이 산소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만회하는 방법은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늘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늘려야 되는데 이제 하트레이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런 상태,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이걸 보면 이제 빈혈 상태가 좀 빈혈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그 헤마토크리트가 뭐 책에 나온 건 20에서 25까지 얘기를 하고, 넓게 잡으면 28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빈혈 상태입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심장 자체는 이제 CPB 동안에는 심장의 움직임이 없죠. 카디오플레지아라는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해서 심근 보호해서 이제 이 포타슘의 농도가 높은 액을 써서 심장을 이제 이완시켜서 정지를 시키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펌프에 이 RPM에 의한 이제 플로우의 조절을 통해서 이제 그 조직에 그 혈류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에서 카디악 인덱스로 따졌을 때 2.4 정도의 일반적인 거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 상태는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은 조직에서의 그럼 산소 소모량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거의 체외순환 CPB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루틴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제 하이포서미아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 소모량을 줄게 되고,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높은 플로우는 이제 또 시야의 시야 확보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플로우 자체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경향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컬레터럴 플로우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면 더군다나 더 시야 확보가 안 될 겁니다. 그때는 더 많은 플로우를 준다 한들 계속해서 이제 컬레터럴 플로우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컬레터럴 플로우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아예 플로우 자체를 일시적으로 토탈 서큘레이 어레스트를 시행을 해서, 소아에서는 이런 수술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일시적으로 토탈 서큘레이 어레스트를 시켜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하이포볼레미아에서는 이제 카테콜라민 이제 증가로 인해서 이제 하트레이트라던가 컨트랙션, 베스큘라 톤의 이제 증가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반응들은 이제 순환계에 산소 공급을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이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테믹 옥시젠 딜리버리 이제 DO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분 이제 말초 조직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 또는 카디악 아웃풋에 따른 이 동맥 산소를 포함한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DO2의 정상 범위는 산소 공급은 이 환자 크기에 상관없이 산소 소모량의 4에서 5배 정도는 유지를 해야 이게 정상적인 값입니다. 뒤에서 그래프로도 보여드리겠는데 5배, 4배, 3배, 2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배 이하가 돼 버리면 이제 이때부터 2대 1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이하가 돼 버리면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기성 대사를 진행을 해서
이 에너지를 생산을 해내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2대1 이하가 되면 산소 부족하게 되면 이제 혐기성 대사를 하게 되고 이 혐기성 대사의 부산물이 이제 락테이트입니다. 이 락테이트가 이제 혈중에 높아지게 되면 이제 이 메타볼릭 그 대사성 산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 대사성 산증이 계속 지속적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장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크모 환자도 마찬가지죠. 에크모 환자도 결국에는 심장 자체가 심장이라든가 또는 폐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에서 이제 그 혈중의 산소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폐는 정상이지만 심장이 잘 뛰지 않아서 이 말초 조직까지의 그 산소를 전달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부분 보시면 에크모 환자들 그 ABJ라든가 이런 랩을 보시면 그 락테이트가 뭐 10, 어떤 건 20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이 조직에서의 이 산소가 부족해서 이제 그 대사성 산증이 상당히 심해진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는 뭐 나중에 뭐 그 매니지먼트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에크모를 언론 운영을 해서 이 충분한 관료량을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조직에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해주고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그 심장이 잘 안 뛰기 때문에 그 혈압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혈압이 잘 안 나오게 되고 이 혈압이 자꾸 낮으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바소 컨스트릭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네피도 사용을 하고 그럼 혈압을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 혈관들이 다 뭐 정상이라면 이렇게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SBR만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조직이 셧다운 됩니다. 그 뭐 플로우도 낮고 이 과정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다 셧다운 돼 버리면 결국에는 조직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에크모를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환자에서 조직에서 산소 공급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매니지먼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DO2는 이 산소 그 양은 이 산소 소비에 항상 정상은 4에서 5배 정도가 돼야 되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 산소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디악 아웃풋이 중요하죠. 카디악 아웃풋은 그 두 가지 인자에 의해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이 중요합니다. 헤모글로빈 자체가 떨어져 있으면 빈혈 상태면 당연히 그 산소의 전달이 그 정상인 것보다 낮아지게 되니까 그 헤모글로빈이 낮다 그러면 이것도 카디악 아웃풋 자체도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산소 전달을 위해서. 그다음 헤모글로빈의 세츄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 결국엔 이제 폐와 관련이 있을 텐데 이 헤모글로빈에서 이 교환을 통해서 이 PO2가 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혈색소를 어떻게 세츄레이션을 진행을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엔 조직에서 이제 또 조직에서 산소 해리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조건들이 맞아서 이제 에크모 운영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건 뭐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산소의 부분 압력입니다. 여기 헤모글로빈의 이제 세츄레이션인데 여기 보시면 거의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 조절하는 인자가 이거 정상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것과 왼쪽으로 가는 시프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뭐 온도라던가 뭐 CO2의 양이라던가 아니면 23DPG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적혈구대에서 그 헤모글로빈에 이제 그 펩타이드가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걸 방해를 하거나 이런 물질입니다. 이게 많거나 적거냐에 따라서 이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잘 붙냐 안 붙냐, 잘 결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나타내주고 당연히 폐와 관련 이런 가장 중요한 인자들이 있고 이런 인자들에 따라 이게 우측으로 가게 되면 어떤 증상 이게 그 결합력이 아피니티가 친화력이 떨어지는 거죠. 친화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 디크리스가 된다는 거는 친화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게 그 산소가 해리가 잘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 친화력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 산소가 조직에서라 어디에서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이쪽은 알칼리고 이쪽은 이제 그 엑시딕 이제 그 산성하고 이제 알칼리인데 이 산성 쪽으로 갈수록 이 조직의 산소에서 떨어지는 양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O2의 양에 따라서도 그 산성이냐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 폐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와 CO2의 양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CO2가 증가를 할수록 이제 폐하는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적어놨는데, 그 이제 이런 식의 조건에 의해서 그 폐하가 만약에 산성이 된다면 친화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CO2가 증가한다는 거는 또 다시 얘기를 하면 이 조직에 CO2가 많다는 거는 그 결국에는 그 헤모글로빈의 그 가스의 결합은 산소도 되고 CO2도 결합을 하고 수소도 결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가 양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결합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는 당연히 CO2 때문에 그 산소를 가지고 소비를 했기 때문에 CO2 양이 많기 때문에 이 그 CO2의 양이 훨씬 증가를 해서 이 O2가 적어지기 때문에 약 그 검붉은색이 나는 것처럼 혈액이, 그 부분도 그 제가 유튜브에 그 관련돼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이런 그래프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거는, 보시면 산소 분압이 아무리 여기 뭐 110이고 뭐 200이고 300이고 올라가도 이 그래프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PO2가 90만 돼도 거의 190 정상 범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체열순환 과정에서도 보통 뭐 체온도 떨어지고 이래서 뭐 200, 뭐 300 밀리미터 머큐리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200, 300, 500까지 뭐 올라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그래프 자체가 산소 포화도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95 이상만 되면 이 100%다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굳이 뭐 FiO2를 뭐 50, 뭐 40만 놔도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놨고 100 정도에서 유지만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이거를 막 70, 80 올려서 굳이 많이 산소를 준다 한들 포화도는 거의 뭐 항상 균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